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장중 1,300원을 넘어서며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장 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사료값이 폭등하고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전국 축산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삼겹살 등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으며 물가 상승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 관세를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가도 없이 인사가 유출됐다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고위직 인사가 단행된 것에 대해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서 했을 거라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다음 달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듣고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윤리위 징계 절차가 무효라며 반격에 나서는 등 이 대표 징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첫 확진 사례가 확인된 원숭이 두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영국과 독일 등 유럽 5개국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 달 동안 한시적인 유류세 면제를 의회에 요청하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른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물가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료값이 폭등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 키우는 농가는 전염병까지 돌아서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 먹는 돼지고기 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장 두 곳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허성준 기자. 네, 경북 영천의 양돈 농가입니다. 네, 이번엔 김철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는 어디입니까? 네, 저는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돈 농가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양돈 농가 상황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네, 이곳에서는 돼지 7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 사료값이 폭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kg에 460원 하던 사료값이 최근 700원으로 급등한 겁니다. 사료값이 50%나 오르면서 손익분기점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국내 사료용 곡물의 자급률은 1%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원료인 옥수수 수입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료값도 덩달아 뛰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료값이 폭등하는데 돼지 설사병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양돈 농가들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우를 기르는 축산농들도 2중고, 3중고를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료값이 지난해보다 평균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수입 건초에서 축사 바닥에 까는 톱밥까지 오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 곡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사료업체들은 하반기에 최소 두세 번의 추가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한우 사육두수는 적어도 내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눈앞이 캄캄합니다. 지자체는 배합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건초나 즙으로 만든 조사료의 생산을 늘리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료 구매 자금으로 2,300억 원을 저리융자로 지원하는데 금리를 기존 1.8%에서 1%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당수 축산농가들은 추가 담보 제공 여력이 없거나 신용 한도 부족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돼지고기, 소고기 파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철희 기자, 현장에서 보니까 고기값 많이 올랐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정육대 진열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 상승은 이 진열대 안을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체감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삼겹살 가격이 100g당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원래 가격이 2,500원 정도였으니까 220%가 오른 겁니다. 옆에 있는 다른 품목들도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2배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가격이 오르면서 손님들 발길이 끊어졌고 매출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삼겹살이 좀 저렴해야 드시는데 가격이 좀 비싸서 많이 안 와요. 40~50%가 매출이 떨어졌어요. 실제 축산물 품질 평가원 자료를 봐도 6월 삼겹살 가격은 지난해 평균보다 18% 정도 올랐습니다. 이곳 상인들이 가격 상승을 직접 체감하기 시작한 것은 2달 전쯤인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전쟁 등의 영향으로 사료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강원 지역에서 터진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반기 수입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할당 관세란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또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당국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면서 비상 대응 점검 체계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도 원달러 환율 오르고 있다고요? 네, 오늘도 장 시작과 동시에 원달러 환율 오르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1달러에 1,300원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지난 2009년 7월 이후 12년 11개월 만입니다. 환율은 강보합 수준에서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어제 종가보다 4원 조금 더 넘게 오른 1,30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과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몰리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하락하면서 증시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소폭 상승으로 출발한 뒤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지금은 나란히 내림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최저점 기록을 다시 세운 상태입니다. 네, 금융시장이 연일 분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당국 회의가 있었죠? 네, 오늘 오전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도 참석했는데요. 김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이 가속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경기 침체 우려도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체계를 확대 개편하는 등 비상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연구기관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경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미중유의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며 건전성 비율 같은 다양한 감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회사의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이 12년 11개월 만에 1,3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긴축 가속화 및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 여타 통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시장 안정 노력을 실시하는 한편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어제 고위직 인사가 단행돼 이른바 총장 패싱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만큼 식물총장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그제 경찰 치안감 인사가 났다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일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고요. 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도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아봤다면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에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올렸는데 행안부의 의견도 안 받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그냥 보직해버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제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수정되면서 행안부와 경찰청 실무진 사이 소통이 미흡했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동시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건 아닌지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인사안을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해서 올린 대로 제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의 강한 질책이 주목받는 이유, 최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을 두고 경찰 통제, 경찰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맥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독립성,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치안이나 경찰 사무는 행안부에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 인사도 뒷말이 나옵니다.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검찰총장도 없는데 인사를 하면서 총장 패싱 비판이나 식물총장이 될까 우려가 있다 출근길 취재진 질문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인데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거라면서 검사나 경찰 인사에 대해 책임 장관으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인사를 잇따라 강행하자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어서 오늘 발언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 독립성, 중립성 훼손 우려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은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면서 통제는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초유의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찰 내부 반발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인사를 번복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행정안전부의 경찰 길들이기 시도가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경찰이 다시 반발하는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뒤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 내 노조 역할을 하는 직장협의회 전국 대표단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경찰 내부에서 이미 발령난 인사를 뒤집는 건 중징계를 받을 일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결국 이번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는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녁 7시에 문서가 나오고 9시에 도경찰청장들 부임을 하라고 합니다. 이임식도 없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주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로 봤을 때 경찰 길들이기 아닌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도 없던 상황에서 경찰이 행정안전부로 올린 자체 추천 인사를 그대로 공지한 건 국기문란격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책임 소지를 반박하는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인사번복 논란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가세하면서 갈등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번복 논란이 한 기관의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오늘 오전 경찰청을 찾아 김창룡 청장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번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더 심화한 건 앞서 전해드린 대로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과 맞물렸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 기자회견에서는 경찰 통제 권고안과 관련한 성토 발언도 줄을 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을 사전 면담하며 인사 개입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발표된 경찰 통제 방안을 보면 사실상 경찰국을 신설해서 인사와 감찰 권한 등을 가져간 뒤 경찰을 마음대로 부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은 국민들이 필요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맞추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경찰권이 작동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되고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경찰 내부망을 통해서도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언급하면서 결국 행안부 내 신설되는 경찰국의 국장 역시 검사 출신이 내정돼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내부 반발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최대한 빨리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주 뒤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듣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윤리위 징계 절차가 무효라며 반격에 나서는 등 이 대표의 징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리위가 어제 자정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리위가 2주 뒤인 다음 달 7일 이준석 대표를 직접 불러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죠. 또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함께 윤리위에 넘겨진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윤리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그간 추진해온 혁신위 출범만 강조하면서 흔들림 없는 대표직 수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혁신위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대선과 지방승리 선거의 승리를 넘어서서 확실하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한 차례 설전을 벌였던 배현진 최고위원의 악수를 뿌리치는 장면이 포착돼서 지도부 난맥상을 여과 없이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준석 대표는 언급이 없었지만 측근들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양새라고요. 네,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실장은 오늘 아침 자신의 SNS 글을 통해서 윤리위 조치는 규정을 어겨서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안건을 회부해야 하는 절차 등을 명백하게 어겼다는 겁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최고위원 역시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건 비상식적이라며 윤리위에 날을 세웠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의 어떤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는 것이 윤리가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떤 판단을 내리든 저는 윤리위가 정치적 이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원과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가 돼서 이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워크숍을 간다고요? 네, 내일까지 이틀간 이 충남 예산군에서 워크숍이 진행되는데요. 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단 전체가 함께 모여서 전국 단위 선거 연패 원인과 당 혁신 방안, 그리고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격이 없는 토론을 벌입니다.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이 큰 만큼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문제도 워크숍 핵심 이슈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환자가 확인된 가운데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추가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원숭이 두창이 빈발한 독일과 영국 등 유럽 5개 국가에 대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김현아입니다. 네, 유럽 5개 국가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어떻게 강화되는 겁니까? 네, 다음 달부터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영국과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이 5개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발열 기준이 37.5도에서 37.3도로 바뀝니다. 원숭이 두창 증상이 발열과 두통,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이긴 한데 초기엔 피부 발진이나 수포도 적고 발열 외에는 검역에서 감염자를 걸러낼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자진신고 독려 방안도 함께 내놓은 상태입니다. 검역이 강화되는 5개국 외에 27개 국가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역 단계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필요시에는 입국자의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역을 강화하는 건 휴가철을 맞아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원숭이 두창의 잠복기가 최장 3주에 달하는 데다 첫 확진자 역시 입국 당시 체온은 37도였어서 강화된 검역 기준으로도 조기 발견은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을 갖는 만큼 방역당국은 코로나19처럼 입국자 전체에 대한 사전 진단검사까지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죠. 신규 확진자 2주째 10,000명 이하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497명으로 2주일째 10,000명 아래입니다. 전날보다 1,500명 가까이 줄었고 1주 전보다 400여 명, 2주 전보다 4,600여 명 감소했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 1월 20일 이후 22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8명으로 역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중증 병상 가동률은 5.5%,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감염병 위기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처럼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지 또 앞으로 백신도 맞아야 하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MI 연구위원회 신상엽 상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우리나라 첫 확진자가 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죠. 이 확진자 같은 경우는 증상이 어땠습니까? 지금 18일부터 두통 증상이 좀 있고 이제 입국 당일 이제 21일에 약간 피로감, 미열 증상, 단 피부 발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원숭이 두창의 이제 전조 증상, 전구 증상이 보통 이제 발진 생기기 한 1에서 3일 전에 열이 나면서 두통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이제 그 임파선 종대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데 예. 비슷한 유사 증상이 나타났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비행기에서 옆자리나 앞뒤에 앉았던 승객의 경우에는 능동 감시하고 다른 승객들은 수동 감시하기로 했다는데 이 정도로는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그 역학조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이제 원숭이 두창은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냐면 그 환자가 결국은 나중에 발진이 생기고 그게 수포, 물집이 생기고요. 그 안에 농포, 고름이 잡히고 그게 나중에 딱지가 붙어서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 농포, 수포 안에 바이러스가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포와 농포와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이게 구강에도 수포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 구강에 수포가 생기게 되면 이 구강에 있는 수포가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하게 되면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주된 전파는 그 수포와의 접촉, 또 하나는 아주 드물지만 이런 호흡기 쪽의 전파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그분이 입안에 수포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밀접 접촉자를 좀 넓게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 없었고 뭐 이제 다른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수포도 아직 생기기 이전 단계 경미한 증상이었다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 예.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3가지 위험 형태를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예.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은 이제 적절한 이제 백신 접종이나 이제 능동 감시를 한다는 거고, 이제 저위험군은 이제 수동 감시 뭐만 하기로 한 건데, 이제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접 접촉이 있었거나 성접촉이 있었던 사람들, 중위험군은 뭐 보호 장구 없이 이제 진료를 보는 의료인 이런 정도에서 이제 위험 수준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의 발진의 위치, 증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따라서 그거는 사실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마다 대상자가 달라지는 예. 그런 상황. 그렇군요. 환자 상태에 따라 좀 조치도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사실 의심 환자가 2명이었는데 1명 수두로 판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까?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수두나 이제 그 원숭이 두창이나 둘 다 이제 물집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초기 전구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열나고 뭐 머리 아프고 뭐 이런 건 비슷한데 이제 예. 발진의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원래 원숭이 두창은 그 이제 바깥쪽, 그러니까 얼굴과 손바닥, 발바닥 이렇게 바깥쪽에 이제 보이는 쪽에 잘 생긴다 그러면 예. 수두는 얼굴부터, 그러니까 두피 얼굴부터 해서 몸통으로 갑니다. 중간에 위치하거든요. 이제 발진의 위치가 다르고요. 발진에 생긴 다음에도 생겼을 때 그 위치에 보면 원숭이 두창은 지금 원래 그 이제 같은 단계 뭐 발진이면 발진, 수포면 수포 요 같은 단계가 보이는데 예. 수두는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수두의 물집은 상당히 가렵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 그 의료진은 어떤 그 중간 단계 한번 딱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전체를 보고 저 기가를 보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2022년 5월 이전과 이후에 지금 원숭이 두창의 증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증상이요? 네. 2022년 5월 이전에는 원래 원숭이 두창은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설치류나 영장류 또는 이제 야생동물이 이제 바이러스를 주로 갖고 있고 예. 뭐 사냥을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밀접 접촉을 하면서 걸려갖고 보통은 감염이 됐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났던 건데 지금 2022년 5월 이후에 지금 CDC 보고에 의하면 어제까지 42개국에서 3,30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분들의 이제 접촉을 보면 뭐 야생 그 아프리카를 다녀온 적도 없고 예. 아프리카에서 온 동물을 접촉한 적도 없는데 사람 간 전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소아나 여성은 거의 없고 남성들이고 예. 발진이 원래는 이제 얼굴과 손발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들이 성기나 항문 부분에 주로 발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촉과 접촉이 있으면 그 자리에 이제 발진이 생기는데 그 접촉들이 지금 성접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런 양상과 그 발진 위치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이제 역학조사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앞서서 그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잠복기에도 이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상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3주 정도의 상당히 긴 잠복기 동안 증상이 아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맨 처음 한 1에서 3 초기 증상이 그냥 감기 몸살 기운인데 그런 감기 몸살 기운이 있을 때 발진이 돋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이런 전구기 이후에 발진이 돋고 이제 발진이 돋은 다음에 수포가 생기면 그 안에 이제 바이러스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면서 그걸 접촉했을 때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네.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은 바이러스가 외부로 배출될 만한 통로 노출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잠복기의 그런 감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거의 극히 낮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지금 하나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2022년 5월 이후에 지금 그 아프리카권 바깥에서 나타나는 그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전조 증상이 있고 발진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 같이 섞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서 이게 조금 그 진단할 때 있어서 또 유의를 해야 되는 점으로 이제 다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진단 기법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는 가능합니까? 진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그 바이러스의 진단은 지금 이제 리얼타임 PCR 그 이제 코로나19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정확하고요. 예. 이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다른 검체는 사실 이제 정확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수포를 긁어가지고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면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서 전파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제 수포가 생기게 되면 그 수포가 원숭이 두창 수포라 그러면 거기에 접촉하면 사실 감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수포가 있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해야 되고요. 또한 이 수포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딱지가 붙고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확진자가 사용했던 침구류, 수건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혹시라도 확진자가 이제 수포가 입안에도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호흡기 전파까지도 고려를 해서 좀 더 넓은 폭넓은 그런 예방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걸리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수포 있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는 게 좋겠고 또 이제 혹시라도 호흡기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원숭이 두창 환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로나19 예방법 같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 역시도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백신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원숭이 두창 전용 백신은 없고요. 예. 그 이제 그 오르소폭스 바이러스 속이라는 그 바이러스에 이제 4가지 중요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두창, 원숭이 두창, 우두, 그다음에 백신이야 이 4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서로 교차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창이라는 질환은 사람 사이에만 전파되던 팬데믹을 일으키는 엄청나게 위험한 질환이었는데 사실 백신이 개발되면서 이 세상에서 종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바이오 테러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가 그 두창에 관련된 백신을 이제 지축을 하고 있는데 그 두창 백신의 원료는 두창 바이러스가 아니라 백시니아 바이러스라는 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백시니아 바이러스에 대한 접종을 해도 두창, 원숭이 두창, 우두 모든 거에 대한 방어력을 다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 두창 바이러스 백신이 1, 2, 3, 4세대로 나눕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과거까지 이제 1, 2세대까지를 이제 우리가 많이 써왔는데 이 1, 2세대 백신은 복제가 가능한 백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꽤 있는 경우가 있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부작용들이 있고 면역 억제자, 임산부, 수유부, 그다음에 또 뭐 아토피 환자, 습진 환자한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도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복제를 하지 않는 3세대 백신이 개발돼서 지금 이제 상용화가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달에 그 3세대 백신 500명분을 이제 확보를 해서 갖고 오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기 대상이 적고 부작용이 훨씬 적고 효과도 뛰어난 걸로 돼 있어서 일단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하면 3세대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적인 효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백신 그러면 뭐 우리 코로나19는 전 국민 백신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이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수포가 닿는 밀접 접촉이 아니면 그런 사실 전파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링 백시네이션이라는 포위 백신 전략을 사용을 해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아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 위주로 접종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예방과 치료에 그런 도움을 받게 해서 지역 사회와 이제 벽을 쌓는 그런 그 이제 면역벽을 쌓는 그런 형태의 링 백시네이션이 이제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정책들을 지금 해외에서도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3세대 백신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건 접촉이 있더라도 그 한 잠복기 요 정도 기간에는 그 백신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잠복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요.
그 심지어는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백신 접종을 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진자에게도 사실 백신 접종이 효과가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예.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는 상당수로 그냥 예방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걸릴 상황이라도 예. 이런 백신 접종을 적절히 활용했을 때에 충분히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전염력은 낮습니다만 확진이 되면 그러면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뭐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치명률이 0.13%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한 1% 내외 정도쯤 됩니다. 그런데 원숭이 두창에 그 원래 이제 풍토병 있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전형이 있는데 이제 콩고 분지형, 센트럴 그 중앙 아프리카형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10%를 넘나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아프리카형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아프리카 외에서 2022년 5월 이후에 유행하는 건 서아프리카형인데요. 네. 근데 지금 하나 특징적인 게 지금 CDC에서 지금 3,308명 이렇게 확진자를 지금 숫자를 세고 있는데 지금 이런 비아프리카에 생긴 환자 중에서 지금 사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돌던 그런 그 아프리카 그 원숭이 두창보다는 지금 현재 증상이 좀 경미하고 예. 그래서 치명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WHO에서 이제 관련된 전국의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무슨 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 상태가 뭐 선포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원숭이 두창이 기존과는 좀 양상이 전파 양상도 좀 다르고 네. 증상도 다르고 치명률도 좀 다르고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도 좀 잘못됐습니다. 네. 원숭이에 주로 있는 게 아니라 설치류가 주로 옮기고 하여튼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질병명을 바꾸는 그런 것 작업까지도 아마 오늘 그 회의를 통해서 예. 같이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혹시 치명률이 높은 게 발생한 국가에서 그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에서 의료시설이 좀 열악하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가만히 됐을까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확진자가 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리고 치명률이 상당히 지금도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근데 이게 진단도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뭐 RT-PCR 자체가 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예. 이게 이제 치료에 있어서의 그런 의료 체계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접촉했을 때 바이러스 양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외생동물과 접촉했을 때 그런 밀접 접촉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아프리카와 지금 그 비아프리카 지역의 치명률은 좀 여러모로 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증상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해서요. 이게 사실은 제가 찾아봤더니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변이가 쉬운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런 변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이제 뭐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맨날 변이가 생겨갖고 뭐 매년 독감 백신 새로 맞아야 되고 코로나19 지금 백신 계속 변이 때문에 이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창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지금 원숭이 두창에 이제 선조쯤 되는 두창은 사실 백신으로 전 세계가 소멸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이가 생겨도 이 기존의 백신들의 영향을 줄 만큼의 변이가 생기지 않고 결국 백신 접종만으로도 전 인류가 유일하게 종식시킨 유일한 병이 두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숭이 두창 역시 DNA 바이러스고 구조가 워낙에 크고 단단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일부 변이가 지금 보고는 되고 있지만 이런 변이 가지고는 뭐 크게 뭐 질병에 큰 영향을 받거나 그런 백신의 영향을 크게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라서 사실 변이에 의한 뭐 새로운 그런 특징이 나타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철저하게 대응을 할 필요는 있지만 막연하게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KMI 연구위원회 신상엽 상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5.9의 강진으로 1,0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주민이 잠든 한밤중에 지진이 발생한 데다가 엉성하게 지어진 흙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20일 아프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 파크티카주에 발생한 규모 5.9 강진으로 가옥이 일부만 남았을 뿐 우르르 무너져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강진이 주민들이 잠든 새벽 1시 24분쯤 발생해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0km에 불과해 지진 충격이 고스란히 지면으로 전달됐습니다. 아프간 시골에는 구조물 없이 진흙이나 흙벽돌 등으로 얼기설기 지은 집이 대부분이어서 강진에 맥없이 무너지면서 압사한 주민도 많습니다. 올해 1월에도 아프간 서부에서 규모 4.9, 5.6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자 흙집 800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북은 호스트주 등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고 산간 지역 피해는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탈레반 정부는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구조와 수색에 나섰고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 희생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رئاسة الوزراء حكم مطابق كم فيصله وصلت هر شهيد كورنيتا فعلا دفاره عاجل كومك يولك افغاني شهيد كورنيتا 프란치스코 교황과 국제사회 구호단체도 큰 어려움에 부닥친 아프간 국민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현재 북서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비구름은 잠시 뒤 내륙 곳곳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이 비구름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낙뢰를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밤까지, 충청 이남 지역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제주도의 많게는 150mm 이상,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에도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아 무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대전 29도, 광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장마전선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국군교도소가 37년 만에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인권과 보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한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교정, 교화 기관인 국군교도소가 37년 만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노후화로 누수와 곰팡이 등 위생 문제는 물론 경계 빈틈까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인권 친화적인 수용 환경이 재범률을 낮춘다는 선진국 사례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신경 썼습니다. 국내 수용시설에서 최초로 도입된 공용 휴게실 대이름입니다. 수용자들은 이곳에서 식사와 개인 활동 등을 할 수 있는데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테이블 무게만 75kg으로 무겁게 제작했습니다. 공용 샤워실 대신 개별 부스형 샤워실도 만들었는데 자해 행위 등 방지를 위해 거울은 아크릴 재질로, 수건거리는 무게 하중 최대치를 4kg으로 설정했습니다. 더 많은 신경을 쏟은 건 보안 시스템입니다. 철책 울타리엔 진동 감시 센서와 CCTV를 연계해 사람이 접근한 것으로 인식되면 곧바로 추적, 감시할 수 있게 했고 지문과 사진이 동시에 확인돼야 출입이 가능하게 주요 출입문에 영상 시스템을 연동했습니다.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AI, 딥러닝 기술도 도입됐는데 수용자가 난간에 매달리는 등 위험 행동을 한 경우 즉각 경보가 울리게 했고 독거실에는 호흡 감지 센서도 설치했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쾌적한 환경 조성과 견고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신축을 통해 두 가지 여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군교도소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건전한 사회성을 높여 수용자들의 재사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정치 뉴스 연일 화제입니다. 여야가 서로 비판하고 요즘엔 집안 싸움도 잦습니다. 이것도 정치 일부라지만 가장 중요한 국회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25일째, 중고등학교 여름 방학 기간이랑 비슷합니다. 국회를 과동하는 게 목적이 돼야 하는데 어떨 때는 전국 주도권을 쥐거나 다음 선거를 위한 수단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 여야 협상 테이블에는 난제가 쌓였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와 사개특위 정상화만 해도 벅찬데 이재명 살리기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탓에 원구성 협상은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 공백 사태 진단으로 오늘의 전국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보수 고발 사건을 사고 취하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고발한 사건은 전부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거예요. 그 이재명 후보 살리기 위해서 이거 취하자고 지금 정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원구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조건을 요구하면서 갈등 상황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삼류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 됩니다. 때는 급기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살리기 위해 소치하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원내대표단 누구도 그렇게 제안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정치적 뒷거래나 요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서 정쟁을 더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대로 국회가 오늘 25일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 사례를 찾아보니까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뭐 80일 넘은 적도 있었고요. 네, 그런 적 있습니다. 뭐 한 2, 30일은 거의 네. 기본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원래는 바로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다음 후반기도 5월 30일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이걸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길어질 경우에는 두세 달 가는데 결국은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바로 국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9월 1일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엔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일단 그 이후에는 7월 이후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줄줄이 각 당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무조건 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원구성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요? 원래 힘들지요. 힘든데 결국은 또 합의를 해낼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힘이 있을 때 좀 이렇게 협의하고 협상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당은 항상 힘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하고 힘이 없을 때는 또 협상하자고 하잖아요. 지금 국면도 지금 그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본인들이 사실 주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권선동 원내대표는 왜 옛날에 했던 약속, 1년 전 약속도 못 지키냐.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예. 예. 그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로 이 논란이 좀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걸 이제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당내에서는 그렇게 원내대표의 얘기를 믿고 있는 거죠. 아, 그거 믿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놀랬던 건 뭐냐면 사실 이게 친고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그 고소고발 사건은 그 고소가 고발이 꼭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혐의가 있으면 직접 그냥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그 수사에 무슨 영향력을 미친다던가 뭔가 이게 지금 거래의 대상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누구도 이 수사를 하지 마라, 중도에 말아라.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냥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의심이 되는 게 민주당은 과거에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수사를 마음대로 막 멈추고 막 감추고 뭐 이렇게 했냐. 이 할 수 없는 거를 갖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그 의도가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아니고 거래할 수도 없는 대상이다.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아마 원내 부대표들끼리 이제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보여요. 원내 대표끼리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원내 부대표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되게 협상을 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대선이나 총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되게 뭐 엄청나게 많은 고소고발 난타전이 벌어지고요. 이번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개 한쪽 편에서 60건 정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주로 이제 뭐 대상은 대변인이 물론 많죠. 예. 사안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은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분위기를 하자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온 것이 관례였는데 이게 예. 19대 이후에는 끝까지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고소나 고발에 취하 취소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부대표가 한 걸로 보여요. 근데 정확한 내용은 그 둘이 앉아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선거 전에 상처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게 지금은 하여튼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분위기가 국회에 있고 특히 여야 대립이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19대, 20대 기간 중에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하여튼 뭔가 좀 분위기를 좋게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행간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성준 부대표 얘기는 이재명이 2도 안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 진실을 규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누구의 말이 맞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또 공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이 답답해하는 상황인데요. 협상의 돌파구를 빨리 찾아야겠고요.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 그리고 사상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로 논란이 상당합니다.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법무장관이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검찰 인사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절차상의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대검 차장이 있기 때문에요. 절차상의 사실 문제는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그 청문회를 지금 요즘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검찰총장을 그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너무 이제 예측이 되는 거니까 또 발목을 잡으면서 계속 끌고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돼버리면 결국은 인사가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예.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이런 일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검수완박을 해버리니까 이제 수사권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마무리해야 될 수사는 검찰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급박하게 인사는 하고 예.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이제 물색해서 예. 천천히 이제 청문회를 거치면서 가야 되지 않는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 제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 이제 검찰총장으로 이제 국회에 나왔을 때는 식물총장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과 좀 갈등이 있을 때 인사 놓고 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추미애 장관의 생각은 뭐냐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다. 라는 머릿속 생각에서 지금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마치 이제 내 말을 따라라. 당신은 나의 부하이니 예. 이렇게 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식물총장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왜냐하면 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도 이 검찰 내부에서 원래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거든요. 그 두 분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식물총장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좋은 총장을 지금 찾고 청문회에서 무사히 무난히 잘 넘어갈 수 있는 그 국민이 원하는 그런 분을 물색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신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잘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요, 검찰 인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그 당시 윤석열 총장하고의 갈등도 거기서 사실 시작이 된 건데
검사들의 인사, 특히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는 대통령이 결재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인사권자는 법률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죠. 예. 법무부 장관이 올리고 이제 민정이나 사정수석이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서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대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경우에 이제 중앙지검장 이런 인사들은 사실은 검찰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해줍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검찰총장이 매일 회의를 하고 지휘를 하고 관여를 해야 되는데 장관의 사람이 와 있으면 이게 일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총장을 감시하는 사람을 또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하고 싸운 겁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은 인사권은 나한테 있어라고 그래서 싸운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검찰총장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 지명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 굉장히 중요한 그 부장급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관이 덕덕덕덕 지금 한 거니까 추미애 장관 때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 때하고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통령이 돼 있는데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다음 총장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뭐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거의 뭐 식물총장이 아니라 거의 그냥 최성화 총장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그런 식물총장보다도 못한 총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이건 무슨 말이지?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럼 총장을 지명하지 않는 건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못 찾았든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거죠. 분명히 뭔가 저간에 사정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인선의 속도가 날지 또 어떤 인물이 나올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경찰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그 정말 좀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제가 하기 전에 사실 인사가 나갔다는 거거든요. 핵심은. 근데 그게 경찰이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냐면 관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고 싶은 거죠. 경찰한테. 그렇게 말하는 경찰한테.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습니까? 관행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관행은 없습니다. 제가가 나기 전에 그 인사를 내놓는 관행, 그런 관행은 사실 없거든요. 그 전 정권에서도 그 전에 역대 정권에서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정당한 것이냐 관행으로 얘기하는 게 일단은 좀 이상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경찰 인사에 대해서 지금 마치 그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분들이 혹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의구심으로 의혹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너무 초유의 사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찰의 해명은 이거예요.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를 우린 했고 발표를 했고 사실 그 다음에 대통령제가 있던 게 관행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런 관행은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조사해봐야 되고요. 이건 뭐 문 대통령 때 관행이다 그런 관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처음 보는 일이에요. 이건 국기문란이라고 윤 대통령이 표현을 했던데 글쎄 이건 좀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요?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게 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인사가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7명. 이건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이건 뭐가 지금 나사가 부러지거나 뭔가 하여튼 기강이 부러졌든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수가 있든 의도가 있든. 의도를 가지고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의도를 만약에 가졌다 그러면은 그건 보통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관행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관행도 이런 관행은 없습니다. 네. 예.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관련된 건데요. 함께 보면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평가를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부정평가가 0.3%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출범 47일 만에 데드크로스가 된 건데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떤 게 가장 큰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 새 정부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고 이제 희망을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어떻게 보면 실망과 함께 이게 지지에 대한 철회의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볼 때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향한 2030의 이제 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실망이 또 여기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봐야 되겠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일단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이것만 보고는 뭐라고 분석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의원님 덧붙이실 말씀. 글쎄, 골든크로스가 이번 주에는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상대로 나온 건데요. 데드크로스요? 네. 예. 그 기대가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데 더군다나 지금 뭐 도어 스태핑이랄지 이준석 지금 사태랄지 뭐 이런 것들이 실망하는데 좀 기여를 한 걸로 보이고요. 이거 아마 분석을 조금 세대나 지역이나 좀 더 해가지고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 이 추세가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픽상으로 보면은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만큼 국민의힘 상황이 혼란스럽다라는 얘기이기도 할 텐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회부와 관련해서 미궁 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요. 2주 뒤에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내세운 혁신위도 출범합니다. 최고위 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당의 혁신을 총괄할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혁신위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넘어서서 확실하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의 지향점과 가치를 분명히 하는 혁신의 과제, 방향성,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난 3구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멸에 따른 것입니다. 세대의 갈등, 젠더의 갈등, 젊은 층의 정치 참여 외면 등 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노출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가치를 더 공고히 하는 방안, 정당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도 혁신의 과제가 돼야 합니다. 조국 수호로 상징되는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네, 일단 이준석 대표 오늘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요. 내부적으로도 어제 이 대표와 관련해서 이런 논의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좀 나왔었습니까? 아니 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은 없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정당이 나아갈 길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뭐냐면 과거에 우리는 이제 젊은 층의 사실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는 당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저희 지도부를 이제 뽑을 때 저는 최고위원 선거를 그때 나갔었는데 정말 당에 아주 오랫동안 하셨던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얘기가 정말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선거에 이기고 싶으니까 너무나 연전연패를 하고 당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정권 교체는 꼭 하고 싶으니까 이준석 대표를 뽑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2030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에게 투영된 거라고 저는 사실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2030이 또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제 다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 정당은 계속 이걸 가져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나이 드신 분들,
그 60대, 70대의 그 노련함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네.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것과 뭐냐면 젊은이들의 열정과 패기. 이게 조화롭게 가는 게 사실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되는 길인데 예. 또 다시 만약에 그 이준석 대표를 분수령으로 해서 이 2030 제너레이션 문제가 만약에 부각이 되고 2030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면 예. 저는 이거는 그 정말 당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겠나. 사실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죠. 입 밖으로 내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예. 걱정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윤리 어제 결정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십니까? 아니 윤리위는 또 나름 윤리위대로 뭔가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 윤리위 내부 상황은 사실 진짜 외부로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윤리위도 사실은 그 정치적 기구 안에 당 안에서 그 있는 기구잖아요. 작은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를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그 무시하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찰 수사 결과가 또 나오기 전에 윤리위에서 먼저 그 논의를 하고 결과를 내린다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명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윤리위 징계 심의가 열리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자꾸 이제 그 리걸 마인드라고 해서 법률가적 마인드로 자꾸 보는데 징계라는 말은요. 징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사 도중인 사건이고 이 어떤 수사의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 윤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조차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 일단 어제 윤리위 결정을 보면 측근 인사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사실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좀 관측이 많이 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철근 실장이 어제 1시간 반 징계위에 가가지고 이제 신문에 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본인은 참고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양희 위원장은 아니다. 징계위에 회부된 거다라고 해서 그 법적 지위를 분명하게 갈라줬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실장은 지금 같이 이 사안에서 징계 대상자가 된 겁니다. 예. 어제 제가 딱 귀에 들어오는 것은 2주 후에 보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이 대표더러 나와라. 나와서 소명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명을 안 하면은 이 절차적인 하자 때문에 이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갖춰주겠다. 2주 그 대신 2주 후에 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주 후에는 징계를 받겠구나 이런 느낌을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2주를 미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 아니냐. 2주 동안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징계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 정도는 2주 동안 우리가 고민하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돼서 2주 후에 7월 7일이죠. 네. 이때는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징계는 반드시 받겠구나. 예. 뭐 이런 짐작이 가능한 것이 어저께 저녁 내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소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그 정무실장은 일단 징계 개시 결정이 났으니까 그 2주 안에 징계가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나면은 함께 나겠죠. 어저께 소명 절차는 다 된 거, 소명 절차를 거친 걸로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윤리위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소명하겠다고 3번이나 말했다 했는데 윤리위원장은 거절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이양희 위원장한테 직접 얘기 안 하니까 이양희 위원장은 나는 못 받았다 그런 말씀이신 아닐까. 뭐 하니까 각자의 입장에선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면 뭐냐면 그 우리 국민의힘의 분열을 가장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그 내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원하는 쪽은 누구일까? 그거는 민주당일 거예요. 민주당이 엄청 바라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당의 정당 결국은 또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다수당이 돼야지 이 정권을 바치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앞으로 다가오는 2년 후에 이 총선에서 만약에 진다면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보면 여기가 분열이 되면 본인들이 유리하고 이기는 거니까 예. 이게 연동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이준석 대표를 내치는 일이 벌어지면 민주당은 결집할 거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은 고민할 겁니다. 당대표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그 다수당의 힘을 가지고 2년 후에 총선에서 또 민주당이 이길 거라는 걸 상상한 다음에 그 로드맵을 가져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도. 예. 이준석 대표 뭐 몸이 많이 피곤하기도 할 거고요. 심기도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좀 그 등장할 때 그 모습이 화제가 됐었더라고요. 배현진 최고위원이 악수를 청했는데 그걸 좀 뿌리치는 영상이 있어요.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이게 최고위 직전 모습이에요. 예, 이제 뒤이어서 아마 최고위원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한번 어깨를 툭 치고요. 어깨 한 대 치고 가는구나. 이게 어떤 뭐 장난이 좀 섞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약간 이준석 대표 물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대로 된 표정은 볼 수 없습니다만은 눈이 약간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그냥 뭐 글쎄요. 신전 의원님께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이, 뭐 할 말 없습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예. 이준석 대표 표정을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요, 진짜 웃음기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살짝 툭 치고 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네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대담을 잠시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이 이번 6.1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는데 김 전 의원이 직접 출마한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사퇴한 이유, 그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첫째, 부산에서만 놓고 보면은요. 부산은 뭐 시장 선거만 진 게 아니고 모든 구청장 선거에서 졌고 시의원도 내지 못했습니다. 네. 예. 지난번과 비교하면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대참패를 한 거죠. 선거에 아주 악몽과 같은 대패, 참패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김 전 의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내가 여기 지역구 위원장을 원외를 하고 있지만 나라도 책임을 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지역구 위원장을 내놨고요. 예. 이건 이재명 의원에게도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낸 겁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혁신이나 개혁이 필요할 때 좀 자주 거론됐던 인물이라서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밖에가 이제 다 흩어졌죠. 그리고 또 입장의 변화도 물론 있었고요. 김혜영 전 의원은 그래도 순수한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고 조금밖에 중에서도 뭐 계속해서 일관된 얘기를 해왔다라고 예. 평가를 받는 점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김혜영 전 의원의 이런 행동에 어떤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친문 전해철 의원도 전대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까요? 연쇄적으로?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친문 쪽의 후보들이 몇 명 있고요. 범친문으로 또 엮어지면은 또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전해철 의원은 기필코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오던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그만둔 것은 이제 누구를 보라고 그러는 거죠. 나 이렇게 그만뒀는데 그쪽도 좀 그만두지. 뭐 예.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거죠. 예. 아마 오늘 그 겨냥한 이재명 의원이겠죠. 네. 이재명 의원이 오늘 워크숍에 아마 참여를 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워크숍에 갈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초재선 의원들은 2인 1실을 쓰고 3선 이상은 독실을 줘요. 근데 초재선 의원으로 분류가 돼서 예. 그래서 누구하고 지금 파트너를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초재선 의원으로 참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럼 그 어떤 뭐 단체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오늘 경론이 벌어질지 아니면 그냥 뭐 좋게 넘어갈지 지금 전혀 짐작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은 사실은 1박 2일이지만 오늘 밤이 하이라이트거든요. 네. 오늘 밤에 특히 정식으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고 토론 이후 시간에 또 어떻게 될지 하여튼 취재 결과를 보시죠. 30초가 남았는데요. 상대 당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오늘 밤에 어떤 얘기들 오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는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무튼 상대 쪽에서는 다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정답은 안 나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정답은. 근데 우리가 다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저희 국민의힘하고 연동되어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이 상황이 이제 분열로 가면 그쪽은 결집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의원은 결국 본인을 살려달라는, 나를 위해서 당이 협심해서 나를 살려준다면 내가 당대표 안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도 내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신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재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장 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긴축 가속화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9.7% 오른 119.2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달보다는 0.5% 상승한 것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올해 1월부터 연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 가격이 전년 같은 달보다 82.6%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력 공급 예비율이 연중 최저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력 공급 예비율은 12.2%로 떨어져 올해 들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더위가 반복될 경우 전력 수급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만간 발표될 3분기 전기요금도 인상이 예고돼 있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은행들이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훨씬 크게 올려서 대출 이자로 돈을 쉽게 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감원이 지나친 이익 추구를 하며 경고장을 날리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리 인상기마다 은행이 집중적으로 받는 비판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이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는 크게 올리는 반면 예금금리는 적게 올려서 예대 마진으로 돈을 쉽게 번다는 겁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금 금리의 상승폭보다 대출 금리의 상승폭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큰 게 실제 예대 금리 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잔액 기준으로 지난 4월까지 9개월 연속 확대돼 2018년 6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이익 규모도 12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넘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잇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 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예대 마진을 축소하라고 주문한 셈입니다. 은행들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인 K뱅크는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낮췄고 NH농협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했습니다. 4대 주요 시중은행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다른 관계자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 은행들이 비슷한 취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대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도 금융당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금리 인하를 둘러싼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류세 면제를 의회에 요청했고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등 신속히 움직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유류세 면제를 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휘발유 18센트, 경유 24센트를 석 달간 안 받겠다는 겁니다. By suspending the 18-cent gas tax, federal gas tax, for the next 90 days, we can bring down the price of gas and give families just a little bit of relief. I call on the companies to pass this along every penny of this 18-cent reduction to the consumers. 이어 각 주 정부에도 평균 30센트의 휘발유세를 유예하거나 부담을 덜어줄 다른 방식을 찾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산업계에는 더 많은 석유를 휘발유로 정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방안들이 현실화하면 현재 평균 5달러를 넘은 휘발유 값이 1달러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파월 의장이 40년 만에 최고인 물가를 조속히 잠재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면 몇 달 내에 물가 압박이 완화되는 증거를 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We are highly attentive to the risks that high inflation poses to both sides of our mandate, and we'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objective. 금리 인상과 시중 돈줄을 죄는 양적 긴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강력하다면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 금리 인상의 폭은 물가 상승이 언제 꺾이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8% 넘는 소비자 물가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빅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순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새벽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모레 아침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 전 부총리는 지난 1968년부터 20년 동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임명됐고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습니다. 이후 민선 초대 서울시장에 당선되며 정계 입문해서 한나라당 총재 등을 역임했습니다. 북한이 최전방 부대의 작전 임무를 추가하고 관련 작전 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선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 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지도 아래 해당 문제에 대한 연구 토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당 중앙군사위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김 위원장은 전술핵 무기를 최전선 포병부대에서 운용한다고 밝혔는데 이로 밀어 전술핵 무기를 탑재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와 단거리 미사일을 최전방 부대에서 운용하고 작전 계획도 수정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방부대 작전 계획을 수정한다고 공개 보도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북한 회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우리 군도 전략 환경 변화, 우리 능력의 변화, 북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선고 등을 살펴보는 오늘 법정입니다.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조원들이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 직원들의 범퍼 제작 작업을 방해하는 등 위법 행위로 공장 전체 생산이 중단됐다며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기술대학 한국폴리텍대 지역대학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해 해임되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위를 이용한 A씨의 성희롱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는 일까지 그만뒀다며 해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어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모두 2억 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던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나임 자산운용 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이 투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법정이었습니다. 국내 유입이 확인된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 정부가 검역 관리 지역으로 27개 국가를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숭이 두창이 빈발하는 상위 5개국인 영국과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에 대해서는 입국자의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감시를 강화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검역 관리 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유지되는데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검역 단계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필요시에는 입국자의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현지 시각으로 오늘 긴급회의를 엽니다. WHO는 오늘 긴급회의에서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역대 7번째로 WHO는 회원국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환자 격리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2명 가운데 부산에서 신고된 외국인은 수두로 확인됐습니다. 앞서도 수두나 수족구를 원숭이 두창으로 오인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온몸에 큰 수포가 납니다. 수포색도 흰빛입니다. 반면 수두는 온몸에 발진이 생기긴 하지만 수포 자체는 작고 대체로 빨갛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병이 진행된 뒤라면 헷갈릴 일이 없겠지만 두 질환 모두 발병 초기엔 발진 모습이 비슷하고 열이 나면서 두통과 인후통, 근육통이 생깁니다. 역시 초기 증상이 비슷한 수족구도 원숭이 두창으로 오인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주 초기 증상은 그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열이 나고 그리고 피부에 이제 발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발진들이 이 초기에는 수포성 발진이 양쪽이 다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질병 초기에는 수포보단 목과 겨드랑이가 붓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원숭이 두창은 초기에도 목과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많이 부어오르고 아픈데 수두 등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입니다. 코로나19와 위험도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코로나는 호흡기를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지만 원숭이 두창은 바이러스가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방식으로 단순 접촉으론 감염되지 않습니다. 보면 한 나라당 한 50명 정도 이 정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전파가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전파가 잘라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실제 전파력 그리고 전파 범위나 유행의 진폭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치명률은 3에서 6%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까진 거의 아프리카에서만 발생해 치료받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는 만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검찰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관련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경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했다가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대표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처장과 9박 11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녔는데도 모르는 사이라고 발언한 건 제3자가 보기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12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직장협의회는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행정안전부의 경찰 길들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국 시도경찰직장협의회장단은 오늘 서울 정부 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번복은 경찰 내부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서도 경찰국이 부활한다면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옥상옥이 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외압의 도구로 활용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 등을 두고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대한 빨리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측에 만나자는 요청을 했지만 출장 등으로 바쁜 것 같다며 면담이 이뤄지면 경찰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도 그렇고 조직 내부 직원들도 행안부 자문위원회 권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지 논의하고 경찰이 생각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지만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지만 해당 기록물이 없다는 답변서를 유족 측에 보냈습니다.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이나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합니다. 현장의 이면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계파정치 청산이 우리 당의 핵심 과제임을 직시하고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간 세력 싸움이 두 번째, 계파정치 청산, 계파적 대결로 가는 것을 가에 대한 우려 이런 것까지를 했을 때 그동안 거론돼 오셨던 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럼 저희 이재명 불출마 요구라고 써도 돼요? 예, 그것은 제가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들 재선 의원들이 반복해서 강조한 지점 바로 계파정치 청산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이들 모임의 대변인을 정할 때도 무척이나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끝나고 누가 좀 대표로 좀 말씀해 주시나요? 강병원 의원님이 대변인이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느닷없이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사우나에서 그냥 뭐 내가 해야 된다고 해서 엉겹결이 지금. 의원님이 이제 대변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오늘 참고로 제가 대변인들이 사임을 하도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내가 무슨 발표하면은 무슨 친문 진영 이런 얘기 하다 싶으면 쓰는 내가 분명히 재선 모임의 대변인으로 서서 그냥 이런 의견이 있었던 발표했는데 친문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발표한 589이 친문이요? 우리 중에 친문 안 했던 분이 누가 있으면 다. 고용팀 아니면은 대변이 안 되지. 대변인을 맡아도 특정 계파로 분류될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 민주당의 계파 정치 청산이 녹록지 않아 보이는 건 왜일까요?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인천은 시간당 4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북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비구름이 수도권에 분포하면서 이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비구름은 낭뢰를 포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밤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취각 시간대인 밤사이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제주도 많은 곳에 150mm 이상,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에도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무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9도, 광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장마 전선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고요. 내륙의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중반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에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